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시간이죠. 부동산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국인데요.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라이브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일반 대중들의 체감과 다소 다른 답변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세의 어플을 보면 어느새 또 1,000만 원 또는 뭐 그 이상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보면 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게 정부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텐데요. 사회팀의 김동인 기자를 모시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의문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기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인 사회팀의 김동인입니다. 예. 그리고 늘 언제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시사인사의 고정 두 분 오셨습니다. 김현희 기자 그리고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김동인 기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상반느라고 바쁘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좀 겸손한 기사. 얼굴이 전혀 안 겸손한데 받을 만한 기사 상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상패가 엄청 블링블링 하던데요. 진짜요? 금색에 막. 예, 저기 금색? 저희 편집국에 이렇게 다 국장에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 개인적으로 받으면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명이 받는 건데, 9명이 받는데 상패를 하나밖에 안 줬더라고요. 진짜요? 나 진짜 그런 게 제일 화가 나. 네, 또 뭐 가령 뭐 관훈 언론상이나 다른 좀 큰 다른 언론상에서도 원래는 상패 하나만 주고 네. 니네가 원하면 주문 제작해줄게 라고 해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가요. 진짜예요? 이제 요런 또 꼼수가 근데 있었네. 그거 네, 은근 네, 비싸요, 네. 상패. 그래요? 네. 네. 저랑 또 김동희 선배랑 받아봐서 알거든요. 진짜 이게 짚어주세요. 갑자기 오늘 짚어달라고 얘기하네요. 또. 부끄러워. 정말 겸손이라고는 개나 줘버리는 그거는 2017년에 받았던 거고. 그래요? 네, 올해 저희 빈집의 경고라고 저희 팟캐스트 시사인사 그렇죠. 측에서도 저랑 그때 장유로 선배랑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많았어요. 그 네네네.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디지털 페이지, 온라인 페이지 만들었던 것도 주목을 크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실 상을 2개를 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김현희 기자도 같이 수상을 했고. 그래요. 그래요. 서로 되게 선을 긋네요. 그래요. 넌 하나, 난 둘인데. 프로젝트를 김동인 기자가 메인으로 주도를 해서 끌고 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일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하지만 상금은 n분의 1로. 그래요. 아니 상금 주지 말고 상패를 받아가세요. 그렇게 싫군요. 네. 상패를 개인 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상패를 국장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국장이 가져갔어요. 역시 오늘도 국장 또 나오는군요. 네. 자주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매주 나와요, 매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또 유쾌한 소식과 더불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데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정말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정화가 되고 있냐라는 안정화의 기준은 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 좀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이죠, 보통. 다 서울에 많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울에 계신 주변 분들은 안정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그렇죠. 게 일단은 핵심적인 거고요. 그 한국감정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숫자를 만들어요. 2017년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가령 뭐 2017년에 우리가 기준을 100이라고 잡으면 101이면 1%가 올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재 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서 중심 가격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잡은 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감정원은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이 매주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102.5 수준입니다. 102.5라는 거는
2년 전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2.5%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네. 라고 이해를 어.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지수라는 숫자를 가지고 좀 보면은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 놓고 보면 음. 93.2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떨어졌네.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네. 거고, 이게 또 이제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방 부동산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데, 음. 이 수도권이 아까 제가 102.5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수도권에서도 서울만 놓고 보면 또 어떠냐? 그게 또 그러면은, 궁금하네요. 예, 서울만 네. 놓고 보면 106.9. 아. 수준이다. 서울은 집값이 엄청 오르고 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서울 집값의 흐름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서울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올해 6월 17일 조사까지는 떨어져요. 올해 6월 17일 조사가 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6월 중순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이제 안정화 단계라고도 얘기하고, 뭐 또 다른 쪽에서는 조정기가, 부동산 업자들은 조정기라고 해요. 하락기라는 말 절대 쓰지 않아요. 하락기라는 말을 되게 쓰지 이것도 않고, 중요한 팁이네. 이거를 조정기라고 설명을 해요. 네, 네. 그러면 부정기다 그러면 이제 하락기다라는 의미예요. 의미예요. 이게 그 조정된다라는 의미하면 마치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 추이라는 게 어쨌든 지속됐고 6개월 이상, 뭐 7개월 이상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0.01%씩 떨어져요. 0.01, 0.03 뭐 이렇게 이 잔진바리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거 근데 쑥쑥 오르긴 확 올라가는 오르잖아. 거. 올라가는 게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상승률이 있거든요. 주간 네. 상승률 이게 네, 있는데, 네. 오늘 녹음 날짜가 이제 12월 9일이죠. 그렇죠. 9일이면 12월 2일자 조사가 좀 그나마 최근 건데, 네. 12월 2일자의 주간 상승률이 0.13%예요. 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물론 엄청나게 급상승했던 시점들이 있어요. 가령 그렇죠. 뭐 우리 9.13 대책,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7년 8월 2일 날 나왔던 대책이 양도세 중과 등을 비롯한 8.2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게 작년 9월 13일에 대책 발표가 나온 9.13 대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9.13 대책 직전까지 얼마나 올랐던 거냐를 보면, 당시에 이제 주간 단위로 0.47%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올랐네. 그 당시에 급격하게 툭툭툭 튀던 때에 비하면 사실은 그거에 이게 비하면 슬며시 오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아. 근데 문제는 이 한국감정원의 이 지수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각종 통계 분석과 표본 분석을 거쳐서 나온 종합적인 숫자지만, 네. 우리가 그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좀 유명한 아파트의 가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은 호가를 봐요. 실거래가가 맞아요. 아니라. 네. 호가를 보면은 이게 호가가, 아니 진짜 어제 이게 7억 5천에 말도 안 되는 호가가 막 네.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쑥닥쑥닥 이거 뭐 이번에 8억이 올랐대 했는데, 갑자기 또 여러분 8억 5천이야.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가 기준으로 보면 체감이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숫자에 함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경제 뉴스, 이제 뭐 제가 경제지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경제지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미묘한 차이, 특히나 오름세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굉장히 크게 세게 보더라고. 발언을 하고 네.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아마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불안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더 불안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쨌건 지금 김동희 기자가 아주 여기저기 이런저런 곳을 다 그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역시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그 전국 단위로 봤을 때에도 전국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좀 특이한 지역도 있어요. 특이한 지역이 이제 광주, 대전을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광주는 지난해 10월 달에 큰 폭으로 올랐어요. 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제가 광주 지수를 잠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12월이 100이라고 기준을 따지면 네. 광주가 지금 현재 103.8이에요. 오, 거의 왜 수도권만큼. 네, 103.8인데 이게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104.8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에 지난해 이맘때쯤에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내지는 몰렸다는 실거주라고 해야 될지 건데 이게 몰린 왜 거예요.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재밌는 광주 게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리가 없는데 이렇게 늘 리가 부동산 없죠. 값이 네. 오른 거 보면은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비슷한 사례가 좀 등장한 게 올해 대전. 올해 대전은 대전인데 올해. 대전이 지금 현재 지수가 110.2예요. 2017년 기준으로. 110.2고 110.2가 튀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 9월부터 슬며시 튀다가 이제 올해 이 하반기 들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부 정책의 핵심은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네. 오르고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곳은 각각 지구로 선정하고 여기에서 네.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고 뭐 각종 LTV와 DTI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융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융을 막고 그 지역에 네. 한해서 그다음에 그 거래했을 때 나오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거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그 제한이 그렇게 지금 걸려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네. 예, 주로 서울과 그 경기 일대에만 수도권에 제한이 걸려 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면 이 광주를 찍고 이 광주에서 한 1년 이렇게 돌던 돈이 대전으로 올라. 대전을 찍고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렇게 흐름이 되고 일단 그래서 지방이 전체가 뭐 다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다만 광역시에서는 조금씩 오르는 추세들도 있고 이제 올해 그 서울이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11월 달부터는 전체 광역시들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의 네. 집값도 끌어올리는군요. 네, 집값도 끌어올리지만 함께 끌어올리는 건 전세가도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갭을 유지하기 문제예요. 때문에. 저금리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저금리랑 관련이 있는 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은 금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을 재면 이자를 더 내놔라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시중 유동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M2 통화가 기준이 되긴 하는데 네. 시중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그 돈을 옥죄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정책에 있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내리고 있고 지금 그렇죠. 무역 전쟁을 그죠. 발발하고 네. 있고 이런 와중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태 선배가 많이 자주 설명하셨겠지만 그렇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조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조를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도 한번 금리를 이 미국 연준을 따라서 올렸다가 또 금세 또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렇군요. 그 유동성들은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은 부동산에다가 돈을 넣어서 돈을 벌겠어요? 라고 선택한다면 부동산 돈이 없어요. 벌써 이제 답변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바로 부동산을 만났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그런가 보네요. 네. 갑자기 오늘 내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 갑자기 부자가 됐네요. 그래 알았어요. 여기서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김현희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금리가 낮은 거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또 올릴 수가 없는 게 금리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 경기만 잡겠다고 네.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절을 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시장 경제에 있는 다른 분야들을 또 그 분야들도 이제 사업자들 대출 내고 이랬을 테니까 뭐 이 사람들을 단순히 집값 잡겠다고 이렇게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성장률이 또 둔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칠 지경이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이게 손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묶어놓고 발만 가지고 부동산 네, 정책을 거의 하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느낌이에요. 직접적이지 않고 호흡 엄청 맞추려고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오늘 아니, 저 준비했네. 이사 가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요. 집을 또 들어가니까. 역시 네. 부동산 또 꿈이에요.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 뭐 나머지 정책 카드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게 적절했냐, 그렇군요.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김동인 기자 그 기사를 잠깐 보면서 관심이 있었던 건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30대 매수자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이 40, 50대를 제치고 30대가 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건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상을 조금 더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30대 매수자가 40, 50대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네.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먼저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되고,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30대는. 그리고 그 30대들은 어. 사실상 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지금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그렇죠. 11곳?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인 그 위험지구가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동네에서 사실 LTV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비율 있잖아요. 옛날에는 70%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 40%까지 그렇죠. 넘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좀 비율을 좀 드리자면, 음. 제가 한 3년 전 아파트 가격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3년 전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3년 전에는 이 70%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담보대출을 땡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신용이 확실하다면. 음. 담보대출 4억, 그리고 그 공시지가가 이제 음. 물론 공시지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4억 2천만 원이면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1억 8천만 8천. 원이잖아요. 1억 8천만 원에서 뭐 정말로 한 30대 중후반 때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한 사람이 열심히 뭐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구입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네. 예, 구입이 가능한 수준이고 그게 6억이라 칠게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6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건 40%가 됐어요. 그러면은 84, 32, 3억 2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 땡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 어디서 돈을 땡겨오냐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까는 3년 전만 해도 내가 1억 8천만 원만 어떻게 만들면 집을 샀는데, 그렇죠. 이젠 4억 2천만 원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하기로는 엄청난 격차가 생긴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여기서 개인이 돈을 얼마나 어디서 빌리느냐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예, 빌리는 거야 개인의 어떤 그 경제적 활동에, 네, 대출은 어차피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니까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LTV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30대가 집을 구하고 있다가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0대들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을 구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사에는 제가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청약에 대해서 뭔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뭐 40대까지는 뭐 전세 좀 살다가 전세 좀 객석으로 살다가 애 낳고 뭐 이러면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애 또 생기고 애가 이제 또 가점 주고 가점이 생기고 하면. 막 그러면은 꼭 부동산 사장님 같은 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친근한 목소리네. 네, 그래요. 아니 뭐 그쯤 되면 뭐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일생일대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같아 그렇죠,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막 40대 때 집 구하시고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보다 보니까 3년 사이에 3년 전에 집을 구한 내 친구랑 3년 전에 전세를 선택한 나랑 격차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리를 하게 되고, 이게 뭐야? 왜 그때 잠깐 다른 선택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급이 갈렸지? 왜냐면 내 친구는 8억 자산가가 되었고 나는 전세금을 지금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빚쟁이. 여전히 대출 구매도 네. 전세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그런데 버리고. 이 30대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정보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봐요. 이 집값을 사실상. 그리고 그런 분석 어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의 장벽이 좀 낮아진 셈인데, 네. 분석 어플도 보고 뭐 각종 카톡방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리고 계속 조급하니까 계속 불안감이 더 엄청나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 맞아. 사실.
나도 밤마다 잠 안 오면 그건 초록창 부동산 들어가서 맨날 아, 집값이 네. 얼마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밤에 한밤중에 하는 유일한. 네, 뭐 호갱 니은 이런 프로그램 그렇죠. 있고. 괜히 보고 네. 뭐 또 올랐네. 내 요즘에는 집은 또 떨어졌네. 뭐 이러고 그 있어. 지읒 보시갱이 방 그렇죠. 어플도 아파트용으로 네, 전환이 네, 됐어요. 맞아요. 그게 거의 약간 습관처럼 계속 보게 되는 매일 보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난 아직 전세 기간 6개월 남았는데 난 왜 자기 전에 이걸 보고 있는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좀 많이 좀 열려 있다라는 층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30대가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건 올해 7월부터예요. 오히려 올랐는데도 치고 올라오네. 그럴 때 이제 같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게 추세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전체 매입량의 30% 정도가 30대가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 30대한테 너무 무리한 빚을 우리가 떠넘기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거 감당이 가능한 사람만 집을 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필요도 있어. 한마디로 감당이 가능할 만큼 돈이 있는 갑자기 사람이 우울해지네. 아니 정말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LTV 괜히 LTV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네. LTV 그냥 70% 그대로 유지만 했었어도 나도 어떻게 기회가 있을 맞아요. 텐데 나는 왜 막차를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LTV가 70이 유지됐으면 지금 가격이 여기서 멈췄을까?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더 미친 듯이 네네네. 폭발하고 그러면은 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어떻게든 살 수 있었고. 집을 땡겨 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한을 걸어두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겠지만 이 70%였다가 40%로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적인 평가는 조금 나중에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가정이지만 그나마 이만큼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해도 아니, 추론해 볼 수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간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 주식이든 부동산 언제든 차트는 나중에 보면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아, 근데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네, 막 맞아요. 정부가 네. 권장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지금- 깡통 전세. 네. 근데 LTV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사실 하우스 푸어가 될 위험은 그나마 좀 적었을 줄었지만.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물론 사채를 쓰신 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사실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직전 2011년에서 2013년 사이가 부동산이 이제 꺾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 부양의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쉽게 건드린 것은 분명히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게 그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사실 시장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유동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부동산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해서 나타나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구 탓을 전제하고 기사를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누구 탓을 해도 해야지 화가 좀 풀리지. 그게 어쨌든 없으면 불화가 치미는 것도 못난 내 탓이지. 이것도 못 읽고 저것도 못한 막. 네, 이 부동산은 진짜. 세상의 돈의 전체의 85%가 부동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국부의 85% 정도는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 집값이랑 어쨌든 주택 정책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거라서 현재 시점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세 번째 등장하는 상승 국면이고 그렇죠. 이 국면에서 그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할 것이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쵸. 것을 묻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부동산 정책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우리가 흔히 불패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강남을 비롯해 강남 4구와 또
7개 어떤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네, 11월 6일 최근에 나온 그 발표죠.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싶어도 아마 기획재정부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어쨌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핀셋처럼 그쵸. 예, 지정해서 공간을 지금- 지정하죠. 네네네. 방문 쪽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11월 6일에 지정됐던 지역에 대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내에서도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풍선 효과라서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뭐 흑석동도 빠졌다, 과천 어, 빠졌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특정 지역 특히나 좀 논란이 되는 지역은 왜 빠졌냐 음.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전면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확 걸기도 되게 애매한 시점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결정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어정쩡하게 하지 마라, 확실하게 해라라는 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물어보신 것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자식 교육 문제가 답이 없어 이러니까. 어떤 참. 보관이 울지 있는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엄청 강력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뭐 잘 되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경기 임기 내에 대책을 부동산 섭지 규제 않을 푸는 일은 그러니까. 없을 거다. 이렇게 아니 지금 막 단호하게. 거품을 불잖아요. 근데 보관은 잘 모르겠는데 방향성은 대충 보여요. 방향성이 그거라도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말했던 것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경기 부양의 대상 재료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 부양 시키기 가장 좋은 게 건설업이고 그렇죠. 건설업에 뽐뿌를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일감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자산 효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뭔가 많이 이렇게 하네요. 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경기 부양의 어떤 재료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앞으로 남은 한 2년 반, 2년 남았나요? 2년 한 5개월, 네. 3개월 이 정도를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어쨌든 뭐 누그러뜨려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정부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이렇게 판을 벌리려는 시도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쥐고 있으면 되니까. 네, 쥐고 있으면 아니면 팔면은 또 이제 또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소득세도 있잖아요. 더 높아졌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면 세금 내야 되고 현재 그 양도세 중과세, 그러니까 무겁게 과세를 하겠다. 네네. 모 정치인 분께서 최근에 그 재테크 겸 하셨던 걸 파셔서 8억이 나왔는데 그분들 언론 출신이라 제가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고 근데 그 수치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8억이 나왔는데 세금이 1억 6천을 냈다고 1억 4천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모 정치인이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6억 얼마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8억 얼마 벌면 1억 얼마를 내야 돼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거래 과정에서의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보유세를 더 늘려라 라고 하는데 사실 보유세라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우리가 거래세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이제 지목해서 내라고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파리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재작년 대책에서 이 거래세를 확 켰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뭐 치고 빠지기 위해서 잦은 매매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은 상태인데
그 거래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보유세는 오히려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세 부담으로 이제 매물이 안 나온다. 이제 그때 이제 국민과에 나왔던 얘기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거래세라도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풀어주면 또 되게 이상한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좀 풀고 있다. 풀어주나 보다 이런. 약간 드디어 못 또 이기고서는 됐어요. 드디어 이제 레임덕이 보다.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풀어주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보유세를 늘리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유세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있는 보유세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로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 네. 국세로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네.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이상을 가지신 분도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받았던 지점이 이런 건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칠게요. 그리 또통 커졌어요. 어차피 12억이라고 어차피 가정이 어차피 가정이 되고 왜 120억까지 120억. 나 그런다지 오지 않을 거야. 아무튼 그런데요. 12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이게 10억 정도 평가를 받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세금을 내는 대상은 10억 정도예요. 10억 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공시가액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작년에 80이었나 85였나 작년에 80 정도였고 이게 80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정한 가액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곱해드릴게 좀 낮춰드릴게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80%면은 약 8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이제 해마다 5%씩 늘어나요. 올해가 85%가 됐을 거예요. 그 2022년이 100%니까 21. 네, 85%겠네요. 85%로 늘어나면은 한마디로 나는 작년까지는 8억짜리 집을 가진 셈이었는데 8억 5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도 올랐어. 그래서 그렇죠. 더 올랐어. 그러면 나는 작년에는 8억에 해당되는 것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지금 12월 달에 나와요. 11월쯤에 나와요. 그러면 그 8억 정도에 대한 세금을 내면 이제 8억 5천에서 9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액 비율을 조정하고 중간에 이제 뭐 봐주던 것들을 안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 보유세는 점점점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세의 충격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재산세랑 또 종합부동산세 또 왜 나눠가지고 애초부터 그냥 보유세 되게 간명하게 가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튼 보유세는 지금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는데 늘리는 방식이 뭐 여러분 세금을 더 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봐주던 거를 조금씩 더 넣어드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안 늘리고 있다도 거짓말은 그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 언론에 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유세 폭탄이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 아까 85% 또 90%로 가네. 그래서 내년 계속 11월 말에 보유세 폭탄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시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 어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그 일관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신도시 뭐 3기 건설과 관련한 계획들이 발표되고 이러면 도대체 이것도 또 뭐 서울 어떤 외곽에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런 건 왜 결정하는 건지 거기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 많고 그러던데 이런 건 정부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신도시 발표를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시가 이게 빈집이랑도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한국의
도시는 노후하기 마련이에요. 네. 노후하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갈아엎는 과정들이 존재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고 네네. 재건축이라고 하고 작은 단위의 재건축, 좀 단지가 되면 재개발 단지, 그리고 아예 정말 동네 넓게 하면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설명 잘하네. 네네네네. 부동산 전문 기자 됐네 이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뉴타운을 외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18대 국회 네. 선거였을 텐데 국내 도시 그 정말 도시에 다 뉴타운 가고 싶었어요. 예, 모든 동네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맞아요. 내세우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뉴타운이라는 건 정말 그냥 대단위를 달아엎겠다는 게 돼요. 그러면 음. 사실 세입자 문제 그리고 각종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재개발 단지들이 나오는데 또 무분별하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 도시의 옛날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밀집해서 아파트만 짓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재개발을 해서 곧바로 아파트로 때려 짓는 일은 하지 않겠다가 돼요. 대신에 동네를 정비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오래된 질서나 가치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가치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재생하는 사업으로 맞아요. 가겠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맞아. 용어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바뀌었어요. 네, 부동산에 근데 접근하는 사실 도시 용어가.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개발하는 것도 있긴 해요. 맞아요. 도시 재생이라고 도시. 아니 지금 도시 재생 그 시범지구 뭐 이런 게 지금 50개가 선정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일부는 또 아파트 짓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야 도대체 이거. 근데 이거 아무튼 저거. 이 기조라는 것 자체가 네. 새 아파트 짓는다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한다의 결론이 나요. 그래서 사실 서울은 더 이상 밀집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형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가령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있는 동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있는 동네 네네. 이런 큰 틀에서의 그런 천지개벽할 어떤 구조적인 변동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서울이 그렇다면 서울 인구가 지금 980만 명 정도 되는데 1000만 명에서 980만 정도 줄어들었고 지금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없는 사람들 사실 그동안은 뭐 특별 공급 같은 걸로 그동안 네. 분양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그 당첨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새롭게 출발도 해보고 이랬던 게 사실 지난 20세기 한국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그런 대단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분양을 못 하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일부분들은 이제 서울을 공급을 늘려라. 공급이 없으니까 서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공급 확대론을 계속 주장을 해요. 이건 어차피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억누를 경우에는 시장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은 뭐 시장 원리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제가 해석하는 여기부터 해석의 영역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그 전국 부동산 정책의 어떤 지향점은 사실상 3기 신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을 어쨌든 추가 제공하겠다는 소식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말 자체를 어쨌든 해소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물량도 많아요. 물량 많고 뭐 고양 창릉 이런 데 보면은 네. 굉장히 그 위치도 좋아요. 위치도 그죠, 좋은데 네. 이 위치가 좋다는 의미가 또 뭘 뜻하냐면요. 신도시는 곧 베드타운이다를 인정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울이 돼요, 사실상. 서울을 넓혀준다는 넓혀나가는 개념이에요. 거네요. 가령 아까 말씀하신 그 내부에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네, 것들이 네. 어디서 나오냐면 파주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그러니까 파주는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를 비롯해서 파주 쪽, 그렇죠. 고양 쪽 일기 신도시 주민들 그리고 인천 검단 신도시 이 동네는 또 막 그 신석기 유정 뭐 부석기 유정 맞아요.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막 아파트 건설 중단되고 막 아직까지 뭐 저기 그 뭐야 버스 타고 저기 공항철도 타고 막 맞아요. 굴곡 짓고 막 이래야지 그렇죠.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그리고 뭐 버스 한번 파업하면 으악 이러고 이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밌네. 거기 길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검단에 살았어요. 네, 네. 어쩐지 리얼하더라. 근데 2년 그러니까 2기 신도시들은 동탄 맞아요. 아우 동탄 이런- 멀죠. 멀어요. 30km 바깥에 떨어진 곳들이에요. 이제 네. 그때도 2기 신도시를 지정하던 당시에는 이제 자족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뭐 새로운 도시 짜잔 이런 거였는데 사실 사람들은 출퇴근을 원하고 그렇죠.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고 근데 약속했던 인프라는 아직도 안 깔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그렇죠. 화가 났는데 갑자기 서울 옆 동네에다가 이제 또 3기 신도시라고 더 새 거를 지어준대라가 돼버리니까 이분들의 기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정부가 GTX 라인을 예타 면제를 이제 그 예비 타당성 그걸 네.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풀었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지체되었던 그 게임 용어긴 한데 워프 게이트를 열어주겠다. 그러면은 띵동 하고 이제 열차 탑승 딱 하면 이제 샥 가가지고 서울역에 딱 이거를 30분에 해결해주겠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 워프가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네네네 그런 거. 기능처럼 그래서 GTX가 그 핵심은 서울까지 진입을 빨리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GTX 라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서울 있다 치면요. GTX 서울에 있는 역들이 어디 있냐면 서울역, 여의도역, 삼성역, 청량리역. 자 그러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의 원이 그려지죠. 네. 이게 이제 서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 중심을 반경으로 중간중간에 뭐 김포공항 내지는 뭐 DMC, 홍대 이런 식으로 거점이 되는 링크들이 존재하고 사실상 그런 GTX 축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서울은 그 중심으로 이제 계속 완전히 방사형이 되니까 옛날에 뭐 그린벨트도 있고 모두 있고라고 하지만 그러면 3기 신도시가 태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그 3기 신도시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의 중심성을 지금 인정하고 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을 더 넓혀줄게 라고 저는 읽혔어요. 그렇군요. 서울을 넓혀주고 그러면 사실상 서울이나 마찬가지고 쌤쌤인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늘려놨단다. 그러면 공급 물량 부족도 아니다. 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10년 후, 뭐, 15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 결국에는 경기도권을 포함한 거대한 서울 메가시티의 그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서울은 그 그린벨트를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서 경기도라는 대양 위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 중심이 된 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지방에서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는 심해지니까 지방 도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거 제일 재밌네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했는데 김동인 기자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도시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도시가 어떻게 재배치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모습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지가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도시를 읽으면서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난 좀 감이 오네요. 좀 뭔가. 근데 다음은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동시에 그게 이제 좀 그런 해석이 되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비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해석이 되게 위험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사실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서울 아파트 사면은 안 떨어져요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론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불패다라고 생각하는 투기 내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 우상향. 위험한 인물.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이고 어차피 서울 중심성은 떨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응축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응축되고 있는 것에서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들 맨하탄 가봐라. 뭐 싱가포르 가봐라. 그러면은 저기 그 중심과 중심 도시들은 다 밀집해서 빽빽하게 빌딩 세운다. 한마디로 고밀도 서울화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서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고 그럴 거면 아예 서울을 뭐 어정쩡하게 용적률을 조정하고 어정쩡하게 뭐 빈틈을 만들고 이러지 말고 서울 빽빽하게 만들고 그 밀집된 빽빽함, 그러니까 미국 도시들 가보면 갑자기 뭐 허벌판 쫙 있는데 저쪽 그렇죠. 위에만 번쩍 이렇게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고밀도로 가고 나머지는 쫙 흩어뜨려라.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그냥 그 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시그널이 정말 확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부터는 아마 서울 쪽 집값 잡는 건 정말 힘들어질 걷잡을 수 가능성이 없는. 있는 거예요. 일단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였고 사실 오늘은 일부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사인 이번호 그 김동 기자의 취재를 좀 밀도 있게 읽어보시면 네네네. 훨씬 더 그 흥미롭고 또 이 도시에 대한 이해,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라고 믿습니다. 김동 기자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네. 쭉 1년을 돌아보고 벌써 12월 달이에요. 네. 내가 김동 기자 처음 만났을 때가 그 1월 달에 영등포 중국 동포가 밀집 대림동에서 한 달 살고 네. 그쵸? 대림동에서 한 달 살고 또 중간에 그 빈집에 경고하면서 또 독일. 네, 독일 가시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이제 도시 이야기를 좀 써줬는데 보면 진짜 새로운 별명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도시를 읽는 기자 뭐 내지는 아주 새로운 거대한 기자의 이름으로 탄생할 네. 것 같은데 도익기? 그 도일기 이런데 내가 지금 축약을 머릿속으로 그래. 해보고 너무 이상했어. 근데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을 특별히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실수요층이라서 그랬고요. 아, 제가 30대라서 그랬고요. 그래, 절박해야 돼. 아니, 절박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2년 3년 만에. 전의 선택으로 계급이 나뉜 그 아니요, 본인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러려면 모아둔 독이 1억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흥분해. 이미 계급은 그 전에 나뉜 거예요. 우리 그냥 차라리 그 이번에 네. 동아리나 하나 만들어 봅시다. 30대에서부터 해가지고 도시를 읽고 아니, 부동산을 근데 배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나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네.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 못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어쨌든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점 결국엔 서울에서 이제 밀려날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더 이상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향후 멀리 봤을 때 이런 대책은 가능할 거예요. 향후 월세를 조금 더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게라는 대책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전세 사는 그 네.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기본이 됐던 그 김소연 전 정책실장의 책 같은 것도 어쨌든 네. 아마 민간 임대 시장이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거는 결국엔 전세가 한국은 사실 전세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그렇죠. 전세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월세 전환이 됐을 때, 그 저금리 기조에서 월세 전환이 됐을 때도 점점점 도시에서 밀려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되게 대표적인 표집 공간 내에서의 그 계급 격차에 대한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 내에서의 계급 격차에 대한 문제는 좀 재밌어서 좀 보는 편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사회팀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동산 문제도 같이 보는 게 그 이유라고 근데 설명할 확실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보통 경제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기사들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규구도 가세요. 김동희 기자. 근데 정말 그 김동희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결국 이제 사람 얘기인 거잖아요. 도시에 네.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안에서 이 도시라는 게 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의미 있게 끝까지 좀 이 문제를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간적이네 김도윤 기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요. 비인간적이야.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집은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는 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리빙하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좋은 말씀이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그 거주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은 네.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일 분노한 지점 뭐냐면 거주라는 것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정적으로 내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런데 안정적인 거주를 싼 월세를 공급해 줄 게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믿고 나는 그냥 집에 대한 욕심 버리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매개체가 되고 촉매제가 돼가지고 계급이 확확 갈리는 게 눈에 보여버리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본적인 철학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어요. 집은 절대 뭐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난 3년간의 경험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참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씁쓸하네요. 씁쓸해지는지. 근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시사인 이번호 김도훈 기자와 함께 그 부동산의 방향,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이 부동산 문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문과 어떤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시사인 정기 구독하시면서 세상을 보는 또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좀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 기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올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네. 내년에는 더 내년엔 좀 쉬려고요. 더 분발하세요 이러려고 분발하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극장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좀 게으르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또 김동인 기자가 게으른 삶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쏟아낼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또 크게 사고치고 돌아올 김동인 기자를 생각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